사건 당일인 1974년 1월 15일 아침 부모님과 어린 두 동생 조세핀 오테로와 조이 오테로는 집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세 아이 찰리 오테로를 비롯한 둘째와 셋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 무서워. 그곳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테로 부부를 포함해서 막내 9살 조이 오테로까지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아니 얘기는 그런데 이 현장을 보던 경찰은 사체들에서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묶여 있는 건가? 네, 바로 B, 이 손발이 모두 묶여 있었고 T, 목을 조른 고문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아버지 조셉 오테로는 안방 바닥에 엎드린 채 있었습니다. 범인은 블라인드 끈을 이용해서 조셉의 손목과 발목을 정교하게 묶었습니다. 이 졸리 오테로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목을 졸려 숨을 거뒀습니다. 또 9살 아들 조이 오테로는 자신의 방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집에 있었던 11살 조세핀 오테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집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피해자와 달리 11살 조세핀 오테로는 집안 지하실 하수관에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살아있던 게 아니었어. 근데 혼자서 어떻게 저 네 명을 다 죽여?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공범이 있나? 그런데 범인은 도대체 왜 조세핀 오테로만 지하실로 데려갔을까요? 가벼워서? 그건 바로 이 처음부터 이 조세핀 오테로를 목표로 정해두고 준비한 표적 범죄였다는 뜻입니다. 아, 그럼 나머지 희생자들은 그냥 조세핀을 걸리적거리니까 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바로 조세핀 오테로 시신에서만 발견된 이 흔적이었습니다. 와. 아, 그게 최종 목적이었던 거야? 박사님, 그러면 BTK 이놈은 왜 피해자인 가족들을 다 묶은 거예요? 가장 실용적으로는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마치 장난감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성적인 만족감, 우월감, 지배감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고요. BTK는 자기가 살인을 할 것을 계획해요. 아까 타겟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 시나리오대로 차례차례 나오게 하려면 묶어놓고 출연자들이 자기의 순서에 맞춰서 등장하게 만드는 게 편했겠죠. 그래서 모두 다 묶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오. 집 안 바닥에서는 남성용 신발 자국이 나왔고 조세핀 오테로 시신 앞에 놓여있던 의자에서는 지문이 채취됐습니다. 또 정액 샘플도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왜 못 잡아? 그렇게 많은데. 요즘 같아서는 바로 잡혔을 텐데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사건이 계획 범죄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미리 이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겠고요. BTK 사건에서 이렇게 미리 전화선을 끊어놓는 수법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지문이 일단 발견됐고 또 정액까지 있는데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쉽게도 당시 과학 기술이 이제 지문이나 정액이 있어도 이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 진짜. 지문은 기술이 있었지만 지문을 조회를 했지만 일치하는 아마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요. 와 진짜요? 이 정액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과학 기술로는 DNA를 분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 수사팀은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을 비롯해서 일가족 그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인을 꼭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주민 1,500명을 조사하고 수백 개의 기관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신문사까지 나서서 제보를 독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요.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오테로 가족 살인 사건도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테로 사건이 오랜 시간 미궁에 빠져 있던 그때 사건이 해결될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뭐지? 사건 약 9개월 후인 1974년 10월에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형제 플로이드 해넌 경찰청장은 수요일 지난 1월 16일 발생한 조셉 오테로 일가족 4인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치타의 형제 2명을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형제들이 살해 사건에 대해 의심스러운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2명이네 형제 그러면. 네. 형제라면 4명을 건드리는 거는 가능할 네. 수도 있죠. 그렇죠. 새롭게 나타난 용의자들,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생뚱맞아서 갑자기. 그렇죠. 바로 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게리와 어니스트 형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직접 자신들이 오테로 가족을 살인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의 자백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사람들은 드디어 극악무도한 범인을 잡았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얘네인가 보네.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얘네야? 그런데 같은 달인 10월 22일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나타나나 보다. 한 기자에게 정체불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Hello? 시립도서관 공학사적 코너를 가서 공학 교과서를 찾아봐. 공학 교과서? 이렇게 신원불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시립도서관에 공학 교과서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공학국 가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거기? 공학 교과서 안에는 누군가 끼워둔 편지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메시지를 거기 남겨놨네. 편지는 바로 테이블 위 책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야, 이거야? 뭐가 공학이죠? 여기다. 이거요? 엔지니어링.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걸 또 남겨놨어 이 자식이 이게. 당신들이 잡아둔 그 둘은 그냥 주목받으려고 떠드는 사람일 뿐. 그 사건은 내가 혼자서 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추신, 성범죄자는 범행 수법을 바꾸지 않아. 내 방식을 상징하는 표현은 결박, 고문, 살해가 될 거야. BTK. 내 범행을 다시 보게 될 거고 다음 희생자도 그렇게 당할 거야. 되게 대범하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네, BTK가. 아, 그리고 범행 수법을 아예 적어줬어. 그니까. 바인드, 털처, 예, 킬. 너무 황당하죠? 네. 황당하죠. 대박이다. 뭐야 편지까지.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오테로 가족 살인 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묻고 고문하고 죽이는 BTK가 자신의 시그니처가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을 가르치듯이 범죄자들은 수법을 바꾸지 않는다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인 BTK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편지 속에는 각 피해자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시신을 집안 어디에 두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현장에 있었던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럼 뭐 경찰은 더 혼란스럽겠다. 박사님, 그럼 BTK가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 자기 건데. 맞아요. 이 2명이 나타난 것도 화가 났는데 사실 그 전부터 화가 났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단순 강도 살인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BTK는 자신의 살인을 마치 예술 작품을 전시하듯이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너는 평가절하했다라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와.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게리랑 어니스트 형제는 왜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쟤네는 뭐야? 쟤네 둘은. 사실 게리와 어니스트 형제는 좀도둑 이력이 있던 전과자로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하기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어니스트는 소아 성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위치타 경찰은 일가족 4명이 몰살된 초유의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소아 성범죄 전과자가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포함된 4가족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제압해 살해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은 총으로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은 결박하는 2인조 범행일 것이라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계속 4명을 어떻게 혼자서 하지? 막 결국은 경찰은 게리까지 연루됐다고 보고 형제 중 지능이 낮은 어니스트를 상대로 장시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어니스트는 끝내 게리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BTK의 편지를 받게 된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하겠죠. 그래요? 너무 정확하게 그 살인 그게 써 있는데 이미 붙잡은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채택해요? 결국 게리와 어니스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이 됐고 두 사람은 사건에서 배제됐습니다. 다행이네. 이후에 경찰은 사건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고 범인이 다시 접촉해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경찰은 그의 과시욕을 읽었고 또 분명히 또다시 연락해올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직접 편지까지 보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BTK는 이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지?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꽁꽁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BTK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고 네. 또 그와 연결되는 추가 사건도 한동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영원한 미제로 남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BTK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던 1977년 3월 3년 만에 침묵을 깨듯 BTK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사건의 피해자는 셜리 비언이었습니다. 피해자 셜리 비언이 발견된 곳은 오테로 가족 사건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와 형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BTK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제 인생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너무 어렸는걸요. 트라우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짜 정상적으로 못 자랄 것 같아. 아이가 문을 열자 BTK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바로 들어와서. 확 들어오죠. 아이 정도야 뭐 4명도 혼자 제압하는 놈이 뭐. 네, 갑자기 돌변한 BTK는 순식간에 권총을 꺼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손까지 총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 들었겠죠. 말 들어야죠. 네, 아이들은 엄마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에 BTK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욕실에 가둔 BTK는 엄마 셜리 비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셜리 비언에게 자신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성적 판타지 때문에 잠시 묵기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린 셜리 비언이 구토를 하자 물을 가져다 주고 담배를 같이 피우며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급변한 BTK는 셜리 비언의 손과 다리를 모두 결박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근데 BTK가 목격자인 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BTK는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단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영화 감독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에 대한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연쇄살인범이었잖아요. 근데 증인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두 사건 모두 바로 위치타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BTK가 위치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사람을 묶는 방식을 근거로 군대를 다녀왔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오테로 가족 사건에서 전화선을 끊었던 것으로 봐서 전기나 보안 같은 기술에 익숙한 20대에서 30대 남성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BTK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